김민솔 레몬리서치 대표님 나오셨고요. 안지원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발음도 잘한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힘드셨죠? 충격이 크셨나 봐요. 저는 뭐 온몸으로 맞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우나 다녀오셨.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웃고 떠들 때 아닙니다. 나스닥이 5% 빠졌고 지금 근데 저희는 잘 버텼어요, 그래도. 코스닥 150은 그래도 3% 빠졌을걸요? 그러니까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완충 못 올라서 속상했는데 네. 이게 또 이런 때 이렇게 또 전화위복이 되는. 좀 들 빠져졌죠? 네.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을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웃으면 안 되죠. 네. 지금 이빨 보이지 않고 오늘 진지하게 오늘 시장 예. 브리핑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뭐 코스피는 1.5% 빠졌고요. 코스닥 1.7% 빠졌는데 사실 어저께 나스닥 5% 빠졌고 뭐 S&P 500 이런 것도 4% 정도 빠졌잖아요. 그거 보고 좀 쫄아서 출근을 하는 것보다 그거 생각하면은 좀 오늘 하락폭은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삼성전자도 4.5% 올랐는데 오늘은 절반도 안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반도체보다도 약간 기술 성장주 위주로 좀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나스닥보다도. 그렇죠. 네, 그 영향도 좀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주 중에서도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아쉬운 소식도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신규 이제 판호가 73종이 허가가 됐는데 여기에 한국을 포함해서 외국 게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은 왜 무슨 생각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가끔 하나씩 이렇게 내주는데 그냥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세요. 그냥 지들 거 가지고 뭐 어차피 그러니까 다음 대세는 네. 모바일 게임이 아니거든요. 네. XR, VR, XR, 이번에 그거부터 것들. 콘솔 쪽으로 다 이제 다른 쪽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지들끼리 그거 있잖아요. 뭐 유튜브 보고 있다 보면은 뭐 무슨 연속 100번 뽑기 뭐 이런 거. 그거 너무 아. 광고 너무 짜증나요. 네. 그거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광고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임들 광고 못하게. 그거 보면 다 그 중국의 그 밑에 이제 그 유통하는 회사들 가지고 다 이게 광고 시켜서 만드는 뭐 한번 걸려라. 예, 뭐 장비 줄 테니까 뭐 이거 해서 뭐 한번 걸려라. 뭐 이거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뭐 왜 갑자기 게임 얘기를 또 네, 그리고 뭐 게임주뿐만 아니라 뭐 인터넷 중에서도 뭐 카카오, 네이버도 한 3% 내외씩 빠졌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11%, 12%대 크게 하락을 했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메디톡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바이오 대형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큰 한 3% 이상대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 성장주가 그냥 다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성장주가 아주 그냥 다 박살이 났더라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 그 7월 반등장에 어느 정도 조금 땡겨 올렸다 싶었는데 그거 다 반납을 해버렸더라고요. 가만 놔봤죠. 네. 내가 사고 싶던데. 돈만 있으면. 용자가 탄생하시는 순간인데요. 돈만 있으면. 그게 맞는 걸까요? 지금 어제 뭐 사실 미국 증시도 엔비디아나 이런 거 보니까 다 저점 다시 깨고 내려가더라고요. 네. 9% 빠졌습니다. 네. 이게 무슨 거의 뭐 어제는 미국 증시 보고 있으면 잘 주무셨어요, 근데 미국 증시 제가 어제 네. 10시인가? 그 CPI 나오는 거 9시 보고 반이었습니다. CPI 나오는 거 보고 그래 조금 높게 나왔네. 그리고 MTS를 살짝 켰죠. 유튜브 보고 있다가 딴 거 보고 있다가 네. 뭐 3%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와, 고전까지 나스닥 소물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다가 1몇 프로가 수직 낙하가 쫙. 그래, 수직 됐는데 낙하해버리대. 정말 어제 살짝 뭔가 공포심이 살짝 들었었는데 오늘 뭐 이슈들 한번 좀 짚어볼까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확대 이 뉴스는 이번 주 내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굉장히 크게 하락했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대중국 특히 AI 이제 고성능 반도체 위주로 수출을 제한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추가로 이제 10월부터는 14나노 이하 반도체 장비 수출도 좀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기술 이 기존의 이제 수출 통제 수준이 10나노 이하 정도였는데 이걸 14나노 이하로 해서 규제를 더 강화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장비주들이 좀 크게 한 6% 이상 하락세를 보였고요. 기존의 영향권이었던 엔비디아, AMD 마찬가지로 좀 많이 하락하면서 나스닥 5% 빠질 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 이상씩 굉장히 크게 좀 반도체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운 나날들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적 전망이 계속 하향이 되어야 밸류에이션 바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오늘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둘 다 이제 실적 전망치 내리면서 목표가를 하향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내일 발표될 리포트도 원래 오늘 오후부터 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벌써부터 또 BNK 증권에서 또 실적 전망치를 또 내렸더라고요. 근데 목표가 또 낮추고. 예. 최근에 특징은 뭐 반도체 가격 빅그로스 내리고 ASP 내리고 이러면서 실적 전망치 내리는 건 비슷한데 이베스트 증권의 최근 리포트를 보니까 삼성전자 23년도 영업이익 전망을 38조로 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50조거든요. 오늘 나왔던 케이프 증권도 50조 원 전망을 하는데 네. 10조 원 이상 이렇게 영업이익 전망이 벌어져 있는 38조 로? 상황입니다. 예. 많이 깎았네. 네. 그럼 비싼 게 아니네요. 그럼 진짜 사야 되네. 야, 이 다른 반응은 뭐죠? 지금 서로 완전히 다른. 아니 리포트 이게 지금 애널리스트 리포트 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그건 맞습니다. 네. 네, 그거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야 좀 지나야 되긴 지나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네. 당장 사는 건 거의 다 아닌데. 왔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근데 저- 거의 다 왔다는 뭐 6만 원대도 그랬고 7만 원대도 그랬고 뭐. 제가 애널리스트 아니에요. 저는, 네,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뭐 옛날부터 삼성이 유명하잖아요. 고퍼에서 사서 저퍼에서 팔아라. 네. 대한민국 증시가 그렇습니다. 네, 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삼성전자나 조금 잘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삼성전자도 2.2%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고 하이닉스도 2.2% 밖에. 아, 밖에. 그래도 어제 엔비디아나 시원하다. AMD 보시면 네. 네, 그렇죠, 밖에죠. 그렇죠. 네. 하이닉스는 1%대입니다. 1.9%. 이게 내 삼성전자 가지고 있잖아요. 조금 물려 있는데 많이 는 네. 아니고 좀 물려 있는데 어떻게 어제- 물 타실 거예요? 좀 이따 이제 탈라고요. 아, 아직은 아니고 근데 난 앞으로 주식으로는 안 하려 그래. 뭐. 난 부동산하고 코인만 할 거예요. 주식 안 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게 아니고. 부동산 팀이 바뀌는 겁니까? 저희? 그러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어제 저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지는 거 보면서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죽었다. 나 이제 계좌 오늘 안 까본다 이랬거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 그러면 뭐 두 분 다 바닥은 거의 다 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까 이야기처럼 지금 그렇게 보면 싼 게 아니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내려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시장에서 뭐 바닥 이런 거 얘기해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닥이니 뭐 아니면 뭐 저점이 어디니 이런 거보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걱정해야 될 게 변동성 같습니다. 이 미친 변동성.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하루 깠다 그러니까 좀 될만해서 여기 좀 사보자. 요 작은 판단이 그 다음 날 아니면 또 그 다음 날의 시장의 변동에 내가 대응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면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돼버린 증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음. 오늘 만약에 그럼 5% 빠졌습니다. 네. 오늘 또 한 2.5% 오르지 말라면 법도 없거든요. 오늘 같은. 네. 또 이제 어제 좀 심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제는 딱 그거잖아요. 그 동양 봐도 제가 어제 3시까지 봤거든요. 보다 보면서 느낀 거는 또 기계 돌아가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냥 로직 짜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보기에는 개파락 나왔었을 때 미국 시장의 동향들은 약간 좀 비슷해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파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밀어가고 하면서 저가 나오는 거.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 3%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대입해 있으면 좀 반발 매수 들어옵니다. 사서 네. 올리죠. 네, 네. 아래 꼬리 달고. 네. 없습니다, 어제. 음. 근데 3%대에서 좀 버티긴 했었어요, 잠깐. 네. 뭐 3%, 3점 몇 %대에서 한 1시간 정도 버티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반전하나 그랬더니만 빠질 때 보니까 또 그냥 잘 돌아가는구나 우리 기계는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오늘 왜 저희는 덜 빠졌을까요? 왜 그런 거죠? 우린 기계가 안 돌아요? 기계가 기름칠이 안 돼서요, 저희는. 그런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저희는 선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낮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12개월 BPS가 52,000원? 52,000원? 56,000원? 요 사이일 것 같은데 거의 지금 한 배 왔거든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빠지죠. 하단 수준에 와서 이
대형주 위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하단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도 좀 그 저평가가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하락도 다른 데 낙폭보다는 좀 덜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린 빠질 게 별로 더 없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 삼성전자 실적을 38조 네. 영업이익 본다. 그리고 당장 3분기부터 보니까 한 50, 작년 동기가 한 58조? 이번이 한 50조 초반대? 거의 뭐 10몇 %대가 지금 감익되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싸다고 하는데 실적 베이스로 만약에 3분기 거 뚜껑 열었는데 막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10몇 % 더 비싼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지금 뭐 PR 10배다. 지금 뭐 11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싼 걸까요?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 아예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아 그거 맞잖아요. 비싸니까. 네. 그거 근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오늘 한국 시장이 그나마 선전했던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 게 2410선 아유 그래도 오늘 간신히 지켰구나. 네. 외국인의 시각은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17원 올랐으니까 그렇죠. 1% 더 빠지면 좀 뭐 한 10% 더 올랐다고 치고 네. 그러면 2160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2100포인트대. 달러화로 환산해서 네. 지금 코스피 지수를 그리면은 네. 지난번 밑에 와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맞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그러면 미국 시장은 뭐 5% 빠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위쪽이고 네. 한국은 자기네들이 보는 입장으로는 전저점을 깨 있는데 여기서 굳이 뭐 매도포를 가동시켜서 추가로 더 밀어봐야 뭘 나한테 지금 이득이 뭐가 될까? 네. 안쪽에서 약간 그러면 전저점 때를 약간 좀 맞추는 정도쯤에서 선물 매수 좀 들어온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주식 매도는 뭐 1,500억 되면 뭐 의미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일단은 뭐 전저점 때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기다리지 않나.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럼 여기서 그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시 팔까요? 사야죠, 그럼. 이것도 이제 그 다음 문제고. 네. 게다가 이제 그럼 미국 시장이 지금 여기서 또 추가로 하락해서 이제 심지어 완전히 망가지는 쪽으로 또 전저점 때 간다. 그때는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좀 선방하는 변화가 좀 나름대로 혼자 막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실적 생각하게 되면 좀 자신이 없어져요. 그 결론은 뭐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섹터만 보자. 아니 그러니까 섹터든 뭐든. 반도체 섹터 그러면 괜찮다고 보십니까? 섹터 안에 종목만 보고 있어요. 요즘. 네. 그 반도체는 지난번에 한 얘기는 네. 싸긴 싸다. 네. 근데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아직 안 바뀌었을 것 같아. 네. 보통 이제 컨센서스가 내려갈 때 네. 어떤 게 컨센서스라는 건 평균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하나가 굉장히 평균치보다 훨씬 더 낮은 걸 전망을 했을 때 순서대로 이제 그 전망치를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들이 좀 가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베스트 전망치가 좀 너무 낮게 나와서 네. 혹시 그게 바로 그 케이스가 해당된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다는 다른 생각이 데도 다 들더라고요. 따라 내려간다. 네. 누가 선빵을 날린 거죠? 예. 네. 한 3주 뒤에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이게 분기 실적이 아니고 내년 실적인 내년도입니다. 거죠. 예. 또 빠르게 확인이 안 되겠네요. 근데 3분기 실적은 이미 여기저기서 굉장히 빠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38조는 좀 심하다. 좀 너무 그러면 저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통 보면은 이제 가격은 하락합니다. 디램 가격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미세공정 발달하고 나오는 현상까지 나오게 되면 예전에는 가격 하락하게 되면 그냥 손 놔버렸거든요. 네.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이 상황에서 수익 날 수 있어요. 가격이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전만큼 공정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미세공정으로 나오는 수익성은 예전보다 더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38조는 좀 그러니까 거기다 더하기 뭐가 있냐면 지금 어차피 DDR5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DR3 재고를 다 털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DDR3 많이 싸놨었잖아요. 포도 그렇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싸놨던 걸 덜어내는데 네. 환율이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 환율에 그 덤핑을 해도 그 전에 제 가격에 파는 거한테 지금 돈이 더 남을지도 몰라. 그렇죠. 어차피 달러 베이스로 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38조는 조금 좀 한쪽 방향으로 한번 질러본 거 아니냐. 뭐 아니면 도로. 맞으면 대박 나고 뜨는 거고. 뭐 이렇게. 베스트 애널이 되는. 그렇죠. 이러면 안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네. 나 그거 하니까 싶은데. 한번 모시고 그분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뭐 다음 주나 그러니까 한번 그분 준비를- 모시고 얘기 들어보자는 거 보니까 네. 우리 박 시장 자리나 내 자리를 노리는 거. 아, 얘기 들어보면 여기 앉아 얘기 듣는 거잖아. 방송을 보시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진행을 3명이 할 수도 있을까? 세 명이지네. 예, 예. 그러면 저희가 한번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게스트 뭐 전화를 한번 좀 돌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사실 다 나쁜 건 아니었고 어제 뭐 우수수 떨어졌던 뭐 태조 이방원 그 중에서도 뭐 태양광 2차 전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폐배터리는 뭐 연일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페이버리트이 좋죠. 네, 최근에 SNE 리서치에서 이 네. 전망을 되게 높게 하더라고요. 2020년도에만 해도 이 시장이 4천억 정도 규모인데 네. 2040년 되면 이제 87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네, 이러면서 이제 거의 업사이드를 열어놓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전망이면. 그래서 이렇게 고성장하는 사업이면 멀티플을 안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도 안 그래도 방어를 좀 잘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코스모화학이나 성일하이텍 이런 폐배터리로 묶인 이제 관련 회사들은 훨씬 더 주가가 지금 뭐 신고가를 훨씬 더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섭게 오르더만요. 네, 이런 장에서도 뭐 6, 7%대씩. 야, 에코프로 오늘 무지하게 올랐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일단은 IPO돼서 나온 종목이 뭔가 있어 보여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 많이 몰려요. 음.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에코프로가 가장 먼저 미리 준비를 다 했거든요. 네. 네. 에코프로 CNG라고 하는 회사가. 그렇죠. 네, 이게 벌써 준비 다 하고 있어서 딱 그 열리기를,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라인 준비 다 해가면서 어차피 폐배터리 나오게 되면 지금 없습니다. 지금 4천억도 제가 보기엔 많이 잡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뭐 지금 뭐 아니 전기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전기차도 우리나라 침투를 보면은 아직 뭐 아직 폐차가 안 나오고 있는데. 폐차가 될 게 없는데 무슨 네. 폐배터리가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거기서 또 그게 보면 그 중에서 그걸 그러니까 회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탈탈 털잖아요 안에 거. 네. 그럼 그걸 블랙매스라고 합니다. 네. 거기 안에 이게 이제 리튬부터 이게 양극 뭐가 섞여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쭉 돌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흙탕물에서 이제 이렇게 채치듯이 그래서 요거는 요거 이렇게 하나씩 골라내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해야 이제 그때부터가 뭔가 보이는 건데 네. 지금 할 게 없어요. 음. 그런 가운데 오늘 나왔던 얘기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회사도 네. 국내에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 준비하고 있다 얘기했고요. 헝가리에서도 사업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이거 나중에 가게 되면 한 뭐 지금부터 해서 8년. 그러니까 폐배터리 자동차 움직여서 이제 하이니켈기 같은 경우는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돼야 이제 거기서 이제 효율 떨어지면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회수해서 하게 되면 지금 뭐 급하게 준비할 거 없잖아. 그러다가 어차피 대기업들은 자금 되니까요. 네. 그 무렵 맞춰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그럼 지금 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좀 그래도 벌써 지금 수익이 나는 단계인데 그렇죠. 후발주자들이 될까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음. 어차피 그러면 가장 핵심은 그러면은 뭐 이제 현대기아가 제일 중심이겠죠. 왜냐면은 거기서 만약에 나 폐차한다 그래서 뭐 그러면 영업사원이 가가지고만 차를 가져온다. 그럼 이제 이거를 값을 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권리는 이 친구한테 있지 않습니까? 네. 돈 주고 거기서 뭐 차값을 깎아주든 그랬으니까요. 약간 테슬라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네. 예. 그러면 여기서 그럼 이거를 또 사가든가 아니면은 아유 우리 그냥 우리는 기아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기아에 줄래. 이렇게 나가버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 대기업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지금 약간 너무 오버하는 부분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죠. 네, 네, 네.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돈 되는 건 다 대기업. 이게 제가 현대기아차 쪽에 아는 분들이 꽤 있어서 네. 이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폐배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 번 물어봤어요. 네. 회사에도.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도 배터리를 이제 임대해주는 사업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도 있고 네. 또는 그걸 갖고 와서 폐배터리라고 이게 전부 그러니까 배터리 기능이 한 100%짜리가 들어가서 네. 자기들이 회수할 때는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그렇죠, 그렇죠. 한 70%좀 남는데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ES. 활용을 할까, ES 쪽으로 활용을 할까 이런 등등에 대한 구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시장에 그게 풀리는 양은 방금 우리 김민수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적을지도 몰라. 저 요즘 나오는 리포트 보게 되면 주가가 가다 보니까 되게 세게 불러요. 근데 저는 이 정도는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어쨌든 근데 네. 저기 개인 민원 에코프로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종목 상담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개인민원. 그거는 카톡을 하시고. 네. 그건 카톡을 갑자기 하시고. 막 물 마시다가 오늘- 살이 들렸습니다. 종목 얘기 나오니까. 지금 폐배터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약간 네. 진영이 바뀐 것 같아요. 기존의 LNF,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멈춰 있고 폐배터리가 날아가는데 오늘 저녁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LNF 미국 공장 건설 금지. 네, 네. 지금 네. 불허했다. 정부가 기술 승인하지 유출 않았다. 때문에. 네. 기술 유출 때문에. 예. 야, 이렇게 되면 조금 이게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LNF나 에코프로 BM 지금 당분간 안 좋을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악재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미국 공장 없으면 IRA 지원을 안 해줄 거고 알아주죠. 지금도 공장 없어서 뭐 이제 지어야 되고 거기다가 소재도 국산화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2차 전지 소재 쪽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그 오후에 나왔던 이슈 같은 경우에는 네. 긴 그 이슈 같지는 않고요. 일시적인 노이즈 정도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산업부에서 했던 결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도 IRA 법안 때문에 그 오히려 타격을 받을 거를 정부에서도 걱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추진을 하는 상황인데 2차 전지 주들도 마찬가지인데 LNF가 사실 니켈 비중 90% 되는 거는 이제 처음으로 혼자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딱 막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2, 3개월 정도마다 이제 회의가 계속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재검증을 해서 통과할 수가 있고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롭게 뭔가 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고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요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보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예를 보완이 들면 되면 갈 수 있다. 예, 조인트 벤처 구조를 조금 변경을 하던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체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네. 첫 번째는 우리 정부도 네. 약간 삐진 겁니다. 맞아. 나도 그 생각을 받아. 네. 뭐 보안이 문제가 아니야. 저도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니 현대차가 가서 우리 한다는데 아니 그래 너 만들어봐 우리 배터리 소재 안 다 줄 거야? 그거죠. 배터리 안 줄 거야. 네. 그럼 뭐 자기네들이 어떻게 인산철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뭐 하라고 그러시죠. 그러면 뭐 네. 중국하고 잘 해보라고 하시죠. 중국하고 뭐. 중국하고 잘해봐. 네.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 일단 그게 저 첫 번째 든 생각이고 네. 두 번째는 이게 결국에는 LNF 90% 하이니켈계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다 최종 엔드 유저가 테슬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테슬라 견제. 어차피 지금 이번에 IRA 법안도 네. 내용 자세히 보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기차 이쪽 별로 그쪽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잘 팔고 보조금 받고 이거보다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테슬라는 ESS의 진심이고 네. 거기다가 그 태양광 발전 사업, 가상 발전 사업자랑 같이 해서 또 끌고 가는 게 가장 진심이고 네. 그럼 거기서 받는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IRA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쪽은 GM하고 포드예요. 저 GM 포드죠. 네. 그러니까 그쪽 살리려고 지금 하는. 그런 네, 그거죠. 거죠. 예. 네. 그런 쪽에서 봤는데 테슬라 쪽하고 연결되는 요 그 LNF가 갔을 때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 이게 좀 풍기면서 테슬라 견제 쪽이 아닐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거 안 해준 것도 네. 그 길어봐야 한 2년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GM 포드를 좀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는 거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2년이면 다 따라올 텐데. 2년 뭐 그렇죠. 예. 2년이면 뭐 이것도 사실- 2년인데. 네. 예?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뭐 물론 이제 현대차가 기술력이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압도적인 차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그 국뽕을 좀 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아닌가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전기차의 기술력의 성패는 네. 자율주행 아닐까요? 그게 거기서 이제 많이 갈릴 것 같은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죠. 정말 예. 시간이 좀 많이 뭐 걸릴 테슬라 거고.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GM 포드 현대가 이제 경쟁한다라고 했을 때는 초기에 얼마나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초창기에. 근데 그걸 현대- 2년을 막아버린다고 하면. 그 현대기아가 이게 그 GM이나 포드에 비해서 전기차 기술이 훨씬 더 좋다. 그건 아닌 거고요. 근데 전기차로 가면서 이제 점점 전기차는 차가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그매져야 되고. 그 저기 엔진 미국에도 5000cc 엔진 뭐 이런 거. 이번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건 다음 주유소 갈 때까지 쓰려고. 뭐 이런 차들이잖아요, 그 차들이. 그런 건데
맞는 그런 건데, 말씀이지. 예. 그러니까 전기차가 그렇게 되는데 가볍고 뭐 작고 예쁘고 성능 좋고 이 모든 거는 현대기아차거든. 게다가 가격도 싸고.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시간 정도를 벌어주는 거지. 시간을 벌어주는 거 이상 이게 대세를 바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렇습니다. 나쁘게는 안 봐요. 현대차 기아는. 되게 좀 잘 해결이 좀 돼야 될 텐데. 네. 어찌됐든 간에 2차 전지 소재 쪽 기존의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의 아주 큰 악재는 아니다. 뭐 자기 네. 에코프로비엠은 네.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음. 증자 물량 계속 소화하다 보니까 좀 아직 저런 상태고 음. LNF는 솔직히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쪽이 좀 더디게 갔던 거는 중국에서 리튬을 제대로 생산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여파 때문에 가치 영향을 끼쳤다고 하게 되면 이제 뭐 가뭄 끝나고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젠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정상화 근데 아직까지는 문제 남아 있죠. 뭐 중국 쪽을 자꾸 탈피시켜라. 지금 테슬라도 아예 리튬 공장을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든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회사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아, 네. 오늘도 주가 좋더라고요. 네, 이거 최근에 뷰가 바뀐 게 음. 차라리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낫겠다. 음. 왜냐면은 이게 포스코는 광산도 있고, 네? 광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서 그 여모. 거기 가가지고 리튬 직접 생산할 준비 지금 다 끝냈습니다. 음. 거기다가 추가적 PSL 또 이름이 헷갈리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포스코 인터가 있죠. 네. 포스코 홀딩스가 밑에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가서 쫙 하고 글로벌로 저 대체할 거 중국산 대체할 거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좀 더 늘어서 그렇지 근데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아요? 케미칼이요. 네. 어차피 2차전지 지금 밸류 가지고 좀 매매를 아, 이게 뭐 아까 성일 하이텍 고품격 경제 방송에서 지금 주식 방송에서 밸류 이야기를 안 해.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라는 자 말씀이신가요?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자 여기서 네, 이렇게 하는 리딩방 거고. 아닙니다. 네, 근데 밸류에이션, 네. 그 약간 높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성장성이. 네, 그 만약에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봤을 때 네네. 중국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누가 살 하는 것이냐? 거죠. 예. 네. 그러면 양극재 목재 다 아는 포스코 케미칼이 그 가장 또 선두에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도 같이 근데 받는 거죠. 이상하게 포스코 케미칼은 네. 다른 거에 비해서 무겁더라고. 시총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네, 되게 묵직합니다. 그 시총이 무거운 무거울 수밖에 거를 없어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거? 근데 해보니까 응. 요즘에는 분위기가 바뀌었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그런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단독으로 우리가 이제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라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부터 그 얘기 나온 그 다음 날인가 주가 한번 발딱 섰어요. 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음 날 이게 양봉 네 목이 딱 나왔어요. 아 오늘 되게 확실하시네요. 품격으로 갈라 그랬는데 네. 딱 서다녀. 네. 아 양봉.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추세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다 보니까 그 저희가 이제 양극재만 보고 있다가 이런 또 미세한 것까지 챙기게 되면은 이런 쪽이 더 낫겠구나. 물론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런 얘기들이죠. 네. 저희 채팅창에 사실 저희 얘기하는 거에 대한 반응 별로 없으신데 네. 발딱이는 벌떡 반응을 하시네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런 단어를. 네. 그리고 지금 건설업종 이야기도 있어요. 건설업종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업종별로 보면 제일 많이 떨어진 업종이 건설이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래도 많이 떨어졌는데. 예, GS건설은 뭐 5%나 하락을 하고요. 뭐 네. DLENC, 현대건설, 뭐 현대산업개발 다 막 4%, 3%대씩 많이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악재는 없는데 아무래도 금리 상승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부동산 시행 사업이 좀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요? 공급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도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사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는 더 안 되고 집을 지을 사람도 이제 못 짓고 있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내세운 270만 원 대책도 대부분은 민간 쪽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시공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타격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짓는다고 시행을 해야 시공도 하는 거고. 그렇죠. 뭐 시행 시공 같이 뭐 같이 못하죠. 뭐 같이 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원래 안 돼요. 아 원래 안 돼. 별도예요. 시행시공. 원래 시행시공은 집을 좀 사보세요. 사보시면 이제 다 느껴지실 겁니다. 분양받고 아. 청약으로 해서. 네. 그래서
지금 건설업은 좀 많이 하락을 했다.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증권업도 사실 최근에는 이거 뭐 지난주에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부동산 PF 네. 문제가 좀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부터 생기지 않을까? 우리 한 박사님한테 한번 전문가시니까. 네. 한번 여쭤봤었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그게 그러니까 증권사도 이게 네. 증권사 한 3군데 정도 그동안 활발하게 했던 데 이름이 네, 나오는 그때- 거잖아요, 예. 지금. 그다음에 저축은행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들이 다 요즘 여기 증권 계시니까 리스크 관리 저는 모릅니다. 아니 리스크 관리를 하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리스크 익스포저를 컴플라이언스 관리하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리스크 익스포저를 이만큼씩 다 정해놔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실적이 뭐 예를 들면 조금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충격적으로 옛날에 우리 저축은행 일제히 싸그리 이렇게 정리할 때처럼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다 실적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대신에 그 일제히 다 붕괴한다 이런 일은 아닐 거다 이런 말씀. 증권사가 이거 부실 터져서 파산하는 일까지는 안 일어날 것이다. 아 절대 안 일어나죠. 네. 그건 파산은 무슨 그 일이 금융위기 때도 일어나도 살아남은 한국의 증권사들입니다. 근데 뭐 주가 측면에서는 몇 개만 부실이 생겨도 뭐 금방 그러니까 주가는 크게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예,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뭐 문제는 시스템 리스크까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교보증권에서 좀 리포트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괜찮을 것 같다. 그 정도는 시스템 아니다. 리스크까지는 네. 안 갈 것 같아요. 이런 결론이었고 사실 리테일에서도 요즘에 그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상품 분위기 되게 많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전단체 같은 것도 만기가 굉장히 막 3에서 6개월 정도 짧은데 금리를 막 4% 이렇게 주니까 문제는 많은데 사실 세일즈하는 입장에서도 요게 좀 걱정이에요. 다 증권사 지급 보증이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하나의 증권사가 지급 보증한 건수들이 전체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나 뭐 6개월 안에 뭐가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드는데 뭐 오늘 리포트 나온 거 보면 그 정도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일단 지금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뭐 시스템으로 가는 거 걱정보다는 사실 그 바로 앞에 우리 얘기했던 270만 원 그거 좀 늦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이 건설업 쪽에 밸류에이션에 좀 악재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나오는 얘기는 어차피 그럼 건설사 손 놓고 있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또 해외 얘기 자꾸 나오거든요. EPC 나오겠죠. 네. EPC. 네. 지금 중동 쪽이 맞추고 죽을 텐데. 이거 그쵸. 옛날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리포트 보다 보니까 나와서 아니 그 얘기 아니고 이 이 구도 이 상황이 예. 옛날 어디선가 본 듯한 대학생 때. 2008년부터 아니 저희 2008년도부터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2008년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와서 집값이 박살나고 네. 그다음에 유가가 140을 가서 뭐 해양 플랜트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날라갔던 것들이 건설 조선들이 그렇죠. 그렇죠. 무너졌죠. 죽었거든요, 완전히. 네. GS건설 망할 뻔하고 삼성중공업 10년 동안 엔지니어링 그랬죠. 네. 예 힘들었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그거는 달라요. 그렇습니까? 네,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다 다른데 지금 아니 그렇게 안 좋은 그게 아니라 네. 내가 옛날에 현대건설이 법정관리 채권다 관리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때 구조조정 팀에 들어가서 일도 했어요. 네네. 직접. 네. 그래서 그때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해봐서 알아요. 그때. 네. 그때 현대건설 들어갈 때 현대건설 해외 사업장 한 몇백 개가 있잖아요. 네. 원가율이 180%짜리도 있어. 근데 그걸 믿을 수 없는 게 네. 이게 이게 뭐 해외 사업 짓다 보면 180%에서 그 다음 분기에는 160, 140. 아니 저만에 180이었어요. 180이 높으면 안 되는 거야. 180이 시작이. 원가율이 180%. 그걸 어떻게 시작해? 매출 100원 받으면 원가가 비용이 180원 들어가. 근데 시작은 그렇게 안 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보고서는 그렇죠. 원가율 90%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그 회계법인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시선장 다 뒤졌을 거 아니에요. 제일 높은 게 180%도 나오고 웬만한 게 다 120%, 130% 이랬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아직 그 해외 EPC 쪽에서 실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시공사로는 잘 벌었는데 시공사보다 한 단계 높게 올라가야 되는 거고 중국 애들 경쟁 때문에 무지하게 힘들었거든요. 그거를 현대건설이 먼저 매맞고
그 다음에 GS가 우리 해외 나갈래 그래가지고 현대건설이 그때 직원들 여러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정문 앞에 기다리고 서 있다가 해외 영업하는 사람들 다 스카우트 해갔다니까 GS에서. 바로 사인 받고요. 네. 그리고 GS가 똑같이 당했죠. 그거 다 하고 이제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렇게까지 안 해서 어려워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돈 안 남으면 가서 수주 못합니다. 한 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할 것이다. 아,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이따 계산기 들고 가서 이제 수주 받겠죠. 아, 많이 두들기죠. 아, 예. 그 현대건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중동에서 다시 수주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현대건설이 그때 수주 터졌을 때 뭐 한 현장이 예를 들면 30억 달러 뭐 이래. 그럼 3조에 3조. 그렇죠. 네. 현대건설이 그렇게 큰 걸 따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돈이 남았어. 결국은. 다 돈이 남았거든요, 나중에. 그게 이제 실력이 그만큼 쌓였어요. 우리 해외건설 쪽에서.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려하시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네. 짧게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뭐 에미상 이정재 씨가 뭐 육관왕 이야기도 있고 네. 추석 때 수리남 이게 시작은 8등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3위까지 네. 올라갔다고요? 네, 3위까지 오늘은 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글로벌 3위까지 올라갔는데 콘텐트리 중앙이 그래서 그런지 어제 좀 많이 한 5%대 올랐는데 오늘도 안 빠지고 추가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이슈가 뉴스 있나 보고 봐요? 예, 놀랬던 게 수리남 정부에서 네.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지가 실추됐다 하면서 나라 이미지 실추됐다고. 네. 정부에서요. 오. 아. 저도 그 영화를 유튜브 요약으로는 봤는데 수리남을 실제로 이제 마약상한테 한 국가의 대통령이 그 마약상의 명령을 따르고 조종당하고 근데 이런 정확하게는 나오잖아요. 네. 안 보셨죠?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저는 요약으로 봤습니다. 아, 이제 난 아직 안 봤어요. 아, 예. 그것도 본 사람만 아이고 또- 이거 아, 스포. 아, 컴퓨터에 쳐보세요. 네. 스포하면 안 됩니다. 네. 아예 스포는 안 하는데 네. 그 내용이 정확하게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군부 순회 그러니까 쿠데타라는 과정에서 그 이게 그 황정민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 네. 이 하고 이렇게 손잡는 과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게 더 먹칠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대통령이 대놓고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쿠데타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좀 자세히 묘사를 하다 보니까 좀 기분 나쁠 만하긴 해요. 근데 솔직히 이 영화 제목 보고 픽션이잖아요, 픽션. 아니 그 실화입니다. 조봉행 실화예요? 네. 조봉행 씨라는 분을 어. 이 원래 실물 그렇게 200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크게 하다가 이제 안기부에서 끌려가던 이 사연들을 그대로 담은 거긴 한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뭐 픽션이니까 네. 픽션이겠죠. 그걸 음. 너무 또 오버하는 것도 또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뭐 주가에 영향은 크게 없겠죠. 오늘 뭐 장 끝나고 나온 이슈여서 네. 뭐 시간에는 뭐 반응이 없었는데 내일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에이, 이거 뭐 뭐- 그렇게 뭐 별 대책 별 있겠어요. 그럼 이게 소송 대상이 제작사일까요? 넷플릭스일까요? 둘 다 딴지를 걸더라고요. 둘 다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아. 보고 방영 금지 뭐 딴지 걸겠지. 그럼 이제 가처분 소송 여기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그 복잡한데요? 네. 법적 대응하는 기간까지 방영할 거니까. 뭐. 일단 방영 다 하고 아, 예. 이제 판결 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그럼 내릴게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구나. 일단 방영 다 하고. 네. 챙길 건 다 챙기고. 그럼요. 예. 네, 오늘 시장이 참 어렵긴 했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시장 정리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두 분은 또 모시고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